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입니다.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 귀여운 미소의 장편소설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입니다. 읽어드리는 내용은 예스24에서 미리 보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나탕에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움베르토 에코 전날의 섬 중에서. 프롤로그 네이선 파울스 수수께끼 르수아르지 2017년 3월 4일자. 문학계에서 아예 정적을 감춘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이제는 전설이 되다시피 한 로렐라이 스트레인지의 작가는 요즘도 여전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층 독자들 사이에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중해의 작은 섬에 집거 중인 작가는 각종 언론 미디어에서 들이대는 스포트라이트를 집요하게 거부해오고 있다. 보몽섬 은둔자에 대한 심층 탐사. 뭔가 감추려고 할수록 감추고 싶어하는 대상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지는 현상을 스트라이샌드 효과, 스트라이샌드 이펙트라고 한다. 네이선 파울스는 35세의 돌연 문학계에서 은퇴한 이후 이 왜곡된 기재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 프랑스계 미국인 작가의 삶은 지난 20년 동안 줄곧 신비주의라는 아우라를 후광처럼 등에 업고 무성한 뒷말과 소문을 낳고 있다. 1964년 뉴욕에서 미국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네이선 파울스는 파리 근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펠립스 아카데미를 거쳐 예일 대학교를 졸업했다. 법학과 정치학을 전공했고 인도주의 활동에 뛰어들어 몇 년 동안 기아대책본부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하면서 엘살바도르, 아르메니아, 쿠르디스탄 등지에서 생활했다. 잘나가는 작가. 1993년 뉴욕으로 돌아온 네이선 파울스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어느 사춘기 소녀의 성장기를 다룬 첫 소설 로렐라이 스트레인지를 세상에 선보인다. 출판 직후만 해도 그리 주목받지 못했지만 젊은 독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출간 이후 몇 개월이 지나서야 베스트셀러로 각광받기 시작한다. 2년 후 1000페이지에 달하는 두 번째 소설 미국의 한 소도시를 출간해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미국 문학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참신한 목소리를 내는 작가로 자리매김한다. 1997년 말 네이선 파울스는 미국 문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다. 파리에 정착한 이후 처음으로 프랑스어로 쓴 소설을 출간한 것이다. 벼락 맞은 사람들은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인 동시에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과 애도, 인간의 복잡 다단한 내면 세계, 글쓰기의 힘 등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프랑스 독자들은 이 소설의 출간을 계기로 네이선 파울스를 재발견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프랑스 앙텐2의 문화예술 좌담 프로그램인 부이용 드 퀼트의 특집편에 살만 루슈디, 움베르토 에코, 마리오 바르가스요사와 함께 출연한 것도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데 크게 한몫했다. 독자들은 1998년 11월에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네이선 파울스를 다시 만나게 된다. 그가 사라지기 전 남긴 마지막 텔레비전 출연에 해당한다. 네이선 파울스는 그로부터 7개월 후 35세의 나이에 AFP 통신과의 대담을 통해 절필 의사를 밝혀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한다. 보몽섬 은둔자. 네이선은 절필을 선언하고 집거한 이후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해왔다. 보몽섬의 자택에 틀어박혀 지내는 그는 약속대로 단 한 줄의 글도 발표하지 않았고 그 어떤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의 소설을 영화 또는 TV, 드라마로 만들고자 하는 제안이 쇄도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최근에도 넷플릭스와 아마존에서 상당한
액수의 계약금을 걸고 저작권 협상을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보몽섬 은둔자의 침묵은 지난 20년 동안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온갖 상상과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부싯돌 역할을 해왔다. 네이선은 왜 성공 가도를 달리던 35세의 돌연 세상을 등지고 집거의 삶을 택했을까? 초창기부터 네이선의 에이전트를 자처해온 제스퍼 반 와이크는 네이선에게 수수께끼는 없다라고 단언했다. 파헤쳐야 할 의혹이나 비밀은 없다. 네이선은 그저 인생의 또 다른 페이지를 열었을 뿐이다. 그는 글쓰기와 출판계를 떠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라고 전했다. 네이선의 일상생활에 대해 묻자 제스퍼는 내가 아는 한 네이선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열중하고 있다 라고 답변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숨어서 지내자. 제스퍼 반 와이크는 독자들의 섣부른 기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지난 20년 동안 네이선은 글이라고는 단 한 줄도 쓰지 않았다. 로렐라이 스트레인지를 호밀밭의 파수꾼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네이선은 결코 셀린저가 아니다. 그의 집에 원고가 가득 들어있는 비밀금고 따위는 없다. 앞으로도 결코 네이선이 쓴 소설이 발표될 리 없을 것이다. 그의 사후에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 단언한다 라고 선을 그었다. 제스퍼는 단호한 발언으로 억측과 소문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네이선에 대한 관심과 탐색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네이선이 거처하는 보몽섬을 찾는 독자들과 기자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 그들은 네이선이 실제로 보몽섬에 거주하는지 보고 싶어 했지만 번번이 굳게 잠겨있는 대문만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섬 주민들도 육지에서 온 순례자들을 향해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다. 네이선이 섬에 정착하기도 전에 이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숨어서 살자를 인생의 기치로 내건 사람들이었으니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행정직원도 시 당국은 섬 거주자들이 유명인이든 아니든 신분을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라고만 말하고는 입을 닫기 일수다. 네이선 파울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입을 열고자 하는 섬 주민들은 드물다. 다만 외지인들의 질문에 기꺼이 답하는 일부 주민들은 그저 네이선 파울스는 집안에만 콕 들어박혀 지내거나 외톨이로 지내지 않는다면서 로렐라이 스트레인지 작가의 섬 고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미니모크를 끌고 이 섬에서 유일한 식품점인 에드의 코너로 장 보러 오는 네이선을 종종 보곤 해요. 섬에서 유일한 의사의 부인인 이본 시카르 여사는 그렇게 말한다. 네이선 파울스는 섬의 펍에도 자주 드나드는 눈치다. 네이선은 올랭피크 드 마르세유 팀 축구 경기를 재방송해주는 날에 들르는 경우가 많아요. 라고 펍 주인은 귀뜸한다. 펍의 단골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은 네이선을 은둔자로 묘사하는 기자들이 많던데 내가 보기에는 절대로 비사교적인 인물이 아니다 라고 한다. 네이선은 축구에 해박하고 위스키를 즐기는 유쾌한 인물이죠 라는 말도 빼놓지 않는다. 현재 네이선을 화나게 만드는 화제거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책이나 문학에 대해 말을 시키면 네이선은 당장 일어나 밖으로 나갈 겁니다. 문학계에서 느껴지는 네이선의 빈자리. 동료 작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네이선 파울스의 열렬한 지지자들이다. 톰 보이드 역시 네이선에 대해 무한한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천사들의 3부작을 쓴 톰 보이드는 이제껏 많은 소설들을 읽어왔지만 나는 네이선의 작품을 읽을 때 가장 벅찬 감동을 맛보았습니다. 네이선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내가 가장 크게 비치고 있는 작가들 중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토마 드갈레도 네이선 파울스는 개성이 뚜렷한 소설들을 발표해 대단히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면서 톰 보이드와 같은 입장을 보인다. 토마 드갈레는 물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네이선이 문학계에서 은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면서 그에 대한 그리움을 감추지 않는다. 우리 시대는 네이선의 목소리를 그리워합니다. 나는 네이선 파울스가 새로운 소설을 들고
문학의 링으로 다시 돌아와 주길 간절히 바라지만 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라고 덧붙인다. 아닌 게 아니라 네이선은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네이선 파울스가 마지막 소설 첫머리에 리오 왕의 다음 대목을 인용한 사실을 잊지 말자. 우리의 실존을 지배하는 별들, 저 높은 곳에 있는 별들이다. 장 미셸 디부아. 더 이상 글을 쓰지 않는 작가. 도서출판 칼망 레비. 몽파르나스 가 21호 8269 소리번호 379529 라파엘 바타유시 아리스티드 브리앙로 75호 몽루즈 92120 파리 2018년 5월 28일. 선생님, 보내주신 원고 3마루의 수주 부분 잘 읽어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출판사에 보여주신 신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출판사 검토위원회가 꼼꼼하게 살펴보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현재 추구하는 출판과는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원고를 책으로 출간해줄 출판사를 만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칼망 레비 문학 담당자. 주신 원고는 한 달 동안 사무실에 보관될 예정이니 혹시 우편으로 돌려받고 싶은 경우 소정의 우표를 동봉한 봉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작가의 첫 번째 자질. 작가의 첫 번째 자질은 우직한 엉덩이다. 다니 라페리에르. 2018년 9월 11일 화요일. 1. 바람을 잔뜩 머금은 돛들이 쨍한 하늘 속에서 펄럭였다. 딩기요트는 오후 1시가 조금 지날 무렵 바르 해안을 출발해 오노트의 속력으로 보몽섬을 향해 나아갔다. 요트의 키 근처 조타 수위 옆에 앉은 나는 바다 냄새에 흠씬 취해 지중해 해수면 위에서 찬란히 부서지는 햇살을 눈이 아프도록 바라보았다. 새벽에 파리 인근 원룸을 나선 나는 오전 6시에 출발하는 아비뇽행 초고속 열차에 몸을 실었다. 지나간 역사의 어느 한 시절 교황이 잠시 머물렀던 도시 아비뇽에서 내려 버스편으로 이에르에 도착한 나는 거기서 다시 택시를 타고 생줄리엥 레로즈의 작은 항구까지 달려왔다. 생줄리엥 레로즈는 보몽섬으로 가는 페리보트를 탈 수 있는 유일한 항구였다. SNCF 기차에 거듭되는 연착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만 5분 차이로 오전에 한번 운항하는 페리오를 놓쳤다. 나는 트렁크를 힘없이 질질 끌며 항구를 배회하던 중 마침 네덜란드 출신 요트 선장의 눈에 띄게 되었다. 보몽섬으로 갈 고객들을 모으고 있던 그는 친절하게 나에게 자기 배를 타고 보몽섬으로 갈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이제 막 24살이 된 내 인생은 자꾸 복잡하게 꼬여가는 중이었다. 2년 전 파리에서 어느 경영대학을 졸업했지만 애초부터 전공에 맞는 회사를 찾아 들어갈 마음은 없었다.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택한 전공이었지만 평생 경영이니 마케팅이니 금융 분야의 일을 하며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나는 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다달이 방세를 내기 위해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해나가는 동시에 내 창의적 에너지를 소설 쓰기에 모두 쏟아부었다. 그렇게 해서 완성한 소설이 바로 산마루의 수줍음이었고 10여 개 출판사에 보낸 결과 하나같이 거절당했다. 나는 출판 불가를 알려주는 편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 책상 위 벽면에 부착해둔 코르크판에 앞핀으로 꽂아두었다. 거절 편지를 코르크판에 꽂을 때마다 마치 내 심장에 뾰족한 앞핀을 찔러넣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글쓰기에 대한 열정이 남달리 강했기 때문에 출판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도 깊었다. 다행스럽게 절망감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껏 나는 실패가 결국 성공으로 이끄는 대기실이라고 굳게 믿어왔다. 스티븐 킹은 30번의 고배를 마신 끝에 캐리를 출판할 수 있었다. 런던에 자리 잡은 출판사들 가운데 절반이 조앤 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 첫 권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너무 길다고 혹평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공상과학 소설로 등극하기 전까지 프랭크 허버트의 듀는 출판사들로부터 적어도 20번 이상 퇴짜를 맞았다. 프랜시스 스콧 피츠 제럴드로 말하자면 단편 소설을 출판사에 투고할 때마다 받은 122통의 거절 편지를 모아 서재의 벽면 전체를 도배했다. 2. 내가 생각하기에도 구차한 쿠에요법은 곧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반드시 훌륭한 작가가 되겠다는 내 의지와는 별개로 다시 글쓰기에 착수하기 쉽지 않았다. 내 글쓰기를 마비시키는 건 백지 공포증이나 아이디어 고갈이 아니었다. 글을 쓰려고 할 때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리라는 막막한 느낌이 내 발목을 잡았다. 더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고 암울한 생각이 지속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내 글쓰기 작업을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했다.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냉철하고 신랄하게 내 글쓰기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올 초에 나는 명성 있는 출판사에서 개설한 창의적인 글쓰기 강의를 수강했다. 내가 당면한 과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해 줄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강의를 맡은 작가 베르나르 뒤피는 내 기대를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1990년대에 전성기를 누린 베르나르 뒤피는 자신을 문체의 연마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강의 내내 독창성 있는 작가가 되려면 구조나 스토리보다는 언어 자체의 탐구에 집중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지겹도록 반복했다. 스토리는 언어를 위해 봉사할 따름입니다. 글쓰기는 형식과 리듬 그리고 언어의 조화를 탐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표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언어 자체를 갈고 닦아야만 독창성 있는 작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셰익스피어 이후 모든 이야기들은 이미 어느 소설에선가 한 번쯤 등장했었기 때문이죠. 하루에 4시간씩 사흘 동안 진행된 글쓰기 강의를 듣기 위해 1,000유로를 지불하느라 통장 잔고가 바닥났기에 나는 더욱 화가 치밀었다. 베르나르 뒤피의 말이 옳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문체는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게 내 지론이었다. 훌륭한 작가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왔다. 독자를 꼼짝 못하게 사로잡는 매력만점 이야기가 아니라면 어느 누가 소설을 집어들겠는가. 독자들이 잠시나마 실존에서 벗어나 등장인물들이 전하는 내밀한 사연, 그들이 겪는 파란만장한 이야기 속으로 흠뻑 빠져들게 만드는 작가가 최고 아니겠는가? 내가 생각하는 문체란 이야기를 풀어가고 지속적인 생동감을 부여하는 수단일 뿐이다. 베르나르 뒤피의 문체의 지상주의는 고리타분하기 그지없었다. 사실 내가 꼭 한 번 만나 견해를 듣고 싶은 작가는 네이선 파울스였다. 오래전부터 그는 나의 우상이었고 가장 좋아하는 작가였으니까. 사춘기가 끝나갈 무렵 나는 처음으로 네이선 파울스의 소설을 접하게 되었다. 그가 절필을 선언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였다. 그의 세 번째 소설 벼락맞은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반 때 여자친구 디안 라보리로부터 이별 선물로 받은 책이었다. 그 소설은 지나고 나니 어설픈 사랑을 잃은 슬픔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나의 내면을 뒤흔들었다. 나는 네이선 파울스가 쓴 나머지 두 작품 로렐라이 스트레인지와 미국의 한 소도시도 구입해 읽었다. 그 후 지금껏 그 소설들만큼 내 가슴을 뛰게 해준 작품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접해본 적 없을 만큼 독창적인 작품이었고 마치 네이선 파울스가 바로 옆에서 직접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전개에 내용 전체에 생기가 넘쳐 흘렀고 강렬하고 독특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나는 그때까지 그 어떤 작가의 팬이 되어본 적 없었는데 그 소설들만큼은 몇 번이나 거듭 읽어도
결코 지루한 적이 없었다. 네이선 파울스의 소설이 나에 대해 나와 타인들이 이루어가는 관계에 대해 인생의 방향키를 제대로 잡으려 할 때의 어려움에 대해 인간의 나약한 의지에 대해 인간 실존의 허약한 부분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이선 파울스의 소설은 내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작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내 욕망을 증폭시켜 주었다. 그가 은둔 생활을 시작한 이후 일부 작가들은 그의 문체를 흉내내고 구성을 따라하고 심한 경우 내용을 표절하거나 감수성을 모방했지만 하나같이 발 뒤꿈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 세상에 작가 네이선 파울스는 오직 한 사람이었다. 네이선 파울스를 좋아하든 아니든 그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작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우연히 그가 쓴 몇 줄의 문장만 읽어보아도 누가 쓴 글인지 금세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특출한 재능이었다. 독창성이야말로 네이선 파울스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작가인지 대변해주는 증거였다. 나는 무엇이 네이선 파울스의 소설을 빛나게 하는지 그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그가 남긴 3권의 소설들을 꼼꼼하게 분석했다. 언젠가 그를 직접 만나 소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다. 답장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지만 그의 책을 낸 프랑스 출판사와 미국에 있는 에이전트에게도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다. 내가 쓴 원고를 보낸 적도 있었다. 열흘 전 버멍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낸 뉴스레터를 보다가 문득 시선을 끄는 구인 광고 하나를 발견했다. 섬 안에 있는 자그마한 서점 라로즈 에카르라트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였다. 나는 서점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 지원 의사를 밝혔다. 그날 바로 서점 주인인 그레구아르 오디베르가 페이스타임을 통해 내 지원을 받아들이겠다는 연락을 보내왔다. 3개월 계약 조건이었고 급여는 보잘것없었지만 숙소를 제공해주고 마을 광장에 위치한 식당 포르 드 카페에서 하루 2끼 식사를 해결해준다는 부대 조건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버멍섬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어 뛸 듯이 기뻤다. 서점 주인은 비록 일과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딱히 바쁘지 않을 경우 글을 써도 무방하다고 말해주었다. 풍성한 영감이 떠오르는 버멍섬에서 글을 쓸 수 있는 시간까지 확보하게 된 셈이었다. 버멍섬에서 지내다 보면 우연히 네이선 파울스를 마주할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더욱 기분이 좋았다. 3. 네덜란드 출신 선장이 요트의 속도를 늦추었다. 저기가 바로 버멍섬일세. 선장이 수평선 위로 우뚝 솟은 붉은 실루엣을 가리키며 말했다. 바르 해안에서 배로 45분 거리인 버멍섬은 처음 보는 순간 초승달이 떠올랐다. 길이 15km에 폭이 6km로 휘어진 활처럼 생긴 섬이었다. 버멍섬을 직접 접하고 보니 야생의 자연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보물 상자라 할 수 있었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품고 있는 자그마한 만들, 바위 절벽들, 해성들, 고운 모래사장들로 이루어진 섬을 보는 순간 왜 지중해의 진주로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듯 했다. 아직 섬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많지 않아 환경오염의 폐해로부터 벗어나 있는 곳, 콘크리트 건물 숲이 없는 영원한 코트-다쥐르. 나는 지난 열흘 동안 버멍섬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긁어모았다. 1955년부터 버멍섬은 이탈리아 기업가인 갈리나리 가문 소유로 되어 있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나서길 좋아하지 않는 갈리나리 가문 사람들은 1960년대 초에 버멍섬에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수로 정비와 택지 조성 사업을 벌이는 한편 인근 지역 섬들 가운데 처음으로 레저용 선박 항구를 건설했다.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항구를 조성하되 무분별한 개발로 전해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야생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섬 주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현대적인 모습이란 투기꾼과 관광객이라는 두 부류 얼굴을 떠올리게 했다. 보통 섬시의회는 난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지극히 단순한 방법을 동원했다. 섬에 설치되는 수도 계량기 숫자를 동결한다는 조건이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작은 도시 볼리나스 행정당국이 오래도록 고수해온 방식이었다. 그 결과 지난 30년 동안 섬 인구는 줄곧 1,500명 언저리를 맴돌았다. 보몽섬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없었다. 섬의 집은 대부분 가족에게 상속되었다. 새로운 주민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오로지 기존의 주민들에게 선택권이 있었다. 관광사업은 대륙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억제되었다. 성수기나 한겨울이나 오직 하루에 한 척의 배만이 육지와 섬을 오갔다. 모두들 테메레르호를 페리호라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정확한 명칭이 아니었다. 배는 하루에 3회, 그러니까 8시, 12시 30분, 19시에 보몽섬에서 생질리엥 레로즈 부두를 향해 출발했다. 배 티켓을 판매하는 방식도 독특했다. 예매가 불가했고 섬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배에 탑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보몽섬 주민들이 대놓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 건 아니었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건 어김없는 사실이었다. 섬 전체를 통틀어 카페가 하나, 식당이 둘, 펍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호텔은 물론이려니와 민박집도 없었다. 관광객들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을수록 신비주의로 포장되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보몽섬을 버킷리스트에 집어넣고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으로 꼽기에 이르렀다. 사시사철 붙박이로 사는 주민들 이외에도 부유한 사람들 몇몇이 섬에 별장을 구입한 사례가 있었다. 빼어난 경관과 목가족이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매료된 기업인들과 예술가들이었다. 첨단기술 산업을 이끄는 기업 대표, 와인업계 유명인사 2명이 보몽섬의 대저택을 구입해 보유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명망이 높고 얼마만큼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딱히 관심이 없었다. 다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보몽섬을 지탱해온 가치들을 군말 없이 받아들일 경우 섬 밖으로 밀어내지는 않았다. 게다가 보몽섬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야생의 자연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었다. 섬 주민들만이 온갖 혜택을 누리는 행태는 타 지역 사람들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었고 비난의 화살이 되었다. 그러자 1980년대 초에 들어선 사회당 정부는 보몽섬을 국가에서 사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공식적으로 보몽섬을 인류의 자연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섬 주민들이 누려온 예외적인 혜택에 대해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의도였다. 정부의 섬인수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대적인 저항운동을 벌였고 결국 정부는 한 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정부는 보몽섬이 매우 특수한 곳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덕분에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 위에 떠있는 작은 낙원은 지금껏 명맥을 유지해올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라고 할 수 없는 프랑스의 한 조각. 4. 배에서 내린 나는 트렁크를 끌고 선착상에서부터 이어진 포석 깔린 길로 접어들었다. 레저용 선박 항구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나무랄 데 없이 깔끔하게 정비된 모습으로 한껏 매력을 발산하며 일대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자금만을 에워싸는 형태로 이루어진 도심은 마치 대학의 대형 강단을 영산시켰다. 언덕에 자리한 각양각색의 집들은 쨍한 하늘 아래서 눈부신 빛을 발산했다. 언덕에 층층이 배치된 집들이 발산하는 강렬한 빛을 마주하는 순간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놀러갔던 그리스의 히드라 섬이 생각났다. 잠시 후 좁고 가파른 골목길로 들어서면서
나는 어느새 1960년대 이탈리아 거리를 거닐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자 눈앞에 보석처럼 아름다운 해변과 모래 언덕이 펼쳐졌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광대한 모래사장을 연상케 하는 경관이었다. 시내로 이어진 포석 깔린 길에서 내 여행용 캐리어 바퀴가 눈치 없이 계속 듣기 싫은 소리를 내는 동안 나는 보몽섬이 펼쳐 보이는 특별한 마법이란 이처럼 종잡을 수 없는 요소들의 어우러짐에 있다는 걸 은연중 간파했다. 보몽섬은 카멜레온 같은 곳이었고 독특하고 개성이 넘쳐 딱히 분류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섣불리 규정하고 분석하고 설명하려 든다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에 대해서도 깨달았다. 나는 곧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광장에 다다랐다. 프로방스 지방을 연상시키는 풍광 탓인지 내가 현재 서 있는 광장이 방금 전 지오노의 소설에서 툭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다. 중앙광장 혹은 순교자 광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으로 보몽섬의 심정부라 할 수 있었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책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함께 해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부디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도 사랑하세요.